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파이어에이 코리아에서 악성 코드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박성수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침해 사고 대응을 하면서 기업들의 입장에서 어떤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제한 사항들과 그 파이어에이에서 제공하고 있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인 HX를 통해서 어떤 점을 커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과, 그리고 오전에서도 잠깐 얘기가 됐었는데 그 소니 픽처스 해킹 사례 때 사용된 악성 코드를 갖고 실제로 그 악성 코드가 실행되었을 때 HX를 이용해서 어떤 커버리지를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도 파이어에이에 조인하기 전에 특정 이제 기업의 보안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침해 사고 대응 업무 서트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제한 사항들에 대해서 먼저 한번 공유를 하는 그런 자리를 가져보고자 합니다. 일단 처음에 제가 침해 사고 대응 업무를 하면서 그 기업에도 물론 뭐 IDS나 IPS, 방화벽, AV, DRM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었고요. 그 솔루션들에서 하루 동안 발생하는 그런 보안 이벤트들에 대해서 양들을 보면 뭐 하루에 적게는 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다양한 보안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담당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중에서 실제 침해 사고와 연관성이 있고 또 기업의 입장에서 정말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아마 한두 개 정도일 겁니다. 근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이벤트를 선별해내야 되고 이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 또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제한 사항으로는 어떤 침해 사고로 의심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거나 중요한 이벤트가 나왔을 때 그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들어왔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떤 뭐 우리의 피해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는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빙산의 일각만 보는 그런 업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었고요.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공격자들은 어떤 공격 테크닉을 바꾸면서 저희들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악성 코드였지만 공격 방식을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있던 그 기업은 상당히 보안 시스템이 그나마 잘 돼 있는 회사였는데 그곳을 침투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계열사를 통해서 들어온다거나, 계열사에 그때 445 포트가 하나 열려 있었는데 그 포트를 이용해서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그 기업에서 담당하고 있던 서버들은 상당히 보안이 잘 돼 있겠죠. 보안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기업이다 보니까. 하지만 그 외국에 있는 IDC에 있는 그쪽 서버 쪽에는 방화벽만 있었습니다. 거의 보안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 시스템을 침투를 해서 악성 코드를 감염시켜 놓고 시스템 엔지니어가 그 서버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RD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감염시키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계속 공격 테크닉을 발전시켜 나가고 더 정교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공격을 해왔는데, 방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올드한 테크닉들을 듣고 가지고 이제 계속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엔드포인트 쪽을 대응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사항들은 비슷한 유형의 악성 코드들이 뭐 사용자의 PC나 아니면 서버나 내부 시스템, DMZ나 뭐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희가 이제 엔드포인트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안티바이러스와 DR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가 발견될 때마다 그 만약에 패턴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AV사에 요청을 해서 그 패턴 업데이트를 받아서 일회성 조치를 하는데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결국에는 비슷한 유형의 악성 코드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AV를 통해서 반복적인 일회성 조치만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의 제한 사항은 어떤 중요한 이벤트가 정말 판별이 되고 중요한 호스트가 변조된 사실이 인지가 됐을 때 그 호스트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 호스트를 조사하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자 시도를 했는데,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의심되는 호스트가 지금 내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다른 원격에 있다면 그 디스크를 띄어서 가져오는 데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 다음에 같은 건물에 있다고 해도 USB에 이제 제가 필요한 툴들을 담아가서 잠깐 비켜주세요 하고 비켜주면 이제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는데, 그럼 이제 뒤에서 이제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죠. 나 일해야 되는데 왜 일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냐는 식으로.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 또한 이제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제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제한 사항들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너무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이벤트과 실제 침해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는 게 일단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침해 사고 조사를 하는 데까지 데이터를 수집부터 분석해서 어떤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하는 과정까지 너무 많은 시간들과 그리고 비용들이 소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스킬들이 계속 새로운 스킬을 통해서 공격을 하는데 방어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스킬을 따라가면서 빨리빨리 대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았고요. 그 과정에서 결국에는 고위험의 이벤트들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느꼈던 그런 침해 사고 대응에 있어서의 한계점이고요. 그럼 파이어아이에서 제공하는 그런 HX라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은 이런 제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컨셉을 갖고 있고 어떤 개념으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HX는 탐지와 조사와 그다음에 격리의 이 3단계의 사이클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일단 HX 자체의 IOC라는 패턴을 갖고 탐지를 하게 되고 탐지를 하게 되면 그 탐지된 호스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조사를 하게 되고 조사를 통해 갖고 만약에 위험성이 판명된다라고 하면 격리 조치를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탐지 단계입니다. HX 같은 경우에는 엔드포인트 솔루션이니까 당연히 에이전트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PC에 에이전트를 설치하게 되고 중앙에서 HX 서버를 통해서 그 에이전트들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탐지를 할 때는 현재는 이제 IOC라는 많이 이제는 알려진 개념인데요. Indicator of Compromise의 약자죠. 그러니까 어떤 침해 사고 지표, 그러니까 침해 사고가 발생할 때나 아니면 악성 코드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패턴을 뽑아내서 특정 룰셋으로 만든 것을 보통은 IOC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HX는 IOC를 세 가지 채널을 통해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채널은 기존의 FireEye 네트워크 기반 솔루션 중에 뭐 NX나 EX, AX 같은 솔루션들이 네트워크상에 지나가는 오브젝트들을 만약에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그 분석된 결과 자체를 HX 서버 쪽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HX 서버는 그 악성 데이터들에 대한 분석된 결과 중에 IOC 패턴으로 변환할 수 있는 데이터를 따로 뽑아서 이 IOC 패턴으로 자동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생성 채널이고요. 두 번째는 FireEye와 맨디언트가 지속적으로 어떤 침해 사고를 겪으면서 찾은 그런 중요한 이벤트들이나 아니면 FireEye 장비에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을 수집을 해서 인텔리전스 형태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커스텀 IOC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 의해서 이제 생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특정 파일에 대해서 뭐 320 사태가 일어나는데 CNC 서버는 이거더라라고 얘기를 이제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 그런 CNC 서버를 IOC 패턴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호스트들 중에 그 CNC 서버로 접속한 애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패턴으로 IOC를 생성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IOC들의 모습들을 보면 크게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뭐 MD5 해시부터 파일의 패스, 그다음에 레지스트리의 경로, 그다음에 프로세스 실행 관련된 프로세스 명들, 네트워크 행위 관련돼서 뭐 도메인 네임이나 IP 어드레스 등을 IOC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HX에서 생성된 IOC들은 모든 에이전트들로 이제 다 분배가 되겠죠. 그럼 에이전트들이 하는 가장 큰 역할은 이 IOC를 갖고 있으면서 그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레지스트리가 어떤 변조가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파일이 생성되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행위들, 어떤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행위들, 이런 사용자 엔드포인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IOC 룰셋들과 매칭되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때 얼럿을 띄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얼럿 정보를 탐지된 정보를 HX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되겠죠. 이 탐지된 이벤트들은 이제 단순히 탐지 이벤트만 보내는 게 아니라 좀 더 부가적인 데이터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거는 뒤에서 데모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뭐 탐지됐을 때 일단 그 탐지된 호스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하게 되고요. 탐지가 발생을 했을 때 파일의 패스든가 아니면 그 파일을 생성시킨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들 아니면 해시 값들, 생성 날짜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IOC를 이용해서 HX가 탐지를 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보안팀의 입장에서는 탐지가 됐으니까 어떤 조사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옵션에 따라서 HX 에이전트는 그 얼럿이 발생하게 되면 자동으로
트리에이지 패키지를 생성해서 HX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트리에이지라는 말 자체가 부상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성 코드에 의해서 변조된 호스트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해서 자동으로 그거를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서 HX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매뉴얼하게 그 호스트에서 의심되는 파일이 있으면 명령을 통해서 그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요. 이런 식의 조치를 하게 되면 보안팀에서는 이제 그 자세한 데이터들을 갖고 와서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뒤에서 데모에서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분석 과정은 이제 풀 패키지를 모두 분석하는 과정이 있고 트레이지 서머리라는 간단한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네트워크나 파일 관련된 행위들에 대한 정보들, 그다음에 자동 실행에 등록된 부분들, 네트워크 행위들, 그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스템상에 저장이 되지 않는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휘발성 데이터들이죠. 그런 데이터들은 HX 에이전트가 메모리 캐시에 따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얼럿 이벤트가 발생하면 패키지 형태로 같이 만들어서 HX 서버 쪽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조사가 되고 나서 만약에 해당 호스트가 정말 위험성이 높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 호스트라고 판명이 되면 이제 격리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보안팀에 의해서 매뉴얼하게 격리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그러면 해당 호스트가 HX 서버와의 통신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러니까 통신 자체를 다 자르게 됩니다. 이때 격리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호스트를 추가 조사를 하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 악성 코드에 감염되게 되면 CNC 서버의 통신을 자르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전파되는 만약에 악성 코드다라고 했을 때 뒤에서 데모에서 보실 그런 악성 코드다라고 판명이 됐을 때는 내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 격리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격리 자체만 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말 내부적으로 어떤 그룹웨어나 이메일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예외 처리를 해놔서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접속이 가능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격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여드린 게 HX의 전체적인 큰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탐지부터 해서 조사 단계, 그 다음에 격리 단계까지 HX 하나를 통해서 원스톱 솔루션 비슷하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전에 이제 케빈 맨디아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그 작년 11월쯤에 소니 픽처스에 대해서 큰 이제 해킹 사고가 있었죠. 그때 주요 피해 사례들을 보시면 내부 주요 지기자들에 대한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습니다. 연봉부터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많이 공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메일 자료들이 공개가 됐었는데 그 개인의 PC에 있는 어떤 이메일들이 많이 공개가 돼서 민감한 내용들이 그 안에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연예인을 비하하는 그런 이메일들도 있었고요. 이런 데이터들이 유출이 됐고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개봉되지 않은 영화 파일들이 토런트를 통해서 유출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마케팅 데이터도 공개가 됐었고요. 궁극적으로는 또 내부 PC를 파괴시키는 그런 악성 코드가 동작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몇백 대의 PC들이 파괴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를 보시면 언론에서 말하기로는 약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서 그 파괴된 PC를 복구하는 비용까지 해서 약 한 1억 달러 정도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00억 이상이죠. 웬만한 중견기업이 1년 동안 벌 수 있는 그런 예산의 규모입니다. 1억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요 1억 달러가 끝이 아니라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게 그 계약서나 마케팅 자료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경쟁사 입장에서는 소니 픽처스와 경쟁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경쟁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소스가 되겠죠. 그런 걸 이용해서 특정 딜에 내가 소니 픽처스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한다거나 해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물론 제작자나 그런 투자자에 대한 신뢰들도 당연히 하락이 됐을 겁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2차, 3차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소니 픽처스가 공격을 당했을 때 어떤 식으로 침투가 이루어졌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두 다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데이터들만 공개가 됐고 그 안에 이제 사용됐던 악성 코드들이나 공개됐던 어떤 유출된 데이터들 이런 거에 대해서만 공개가 됐었죠. 맨디언트가 이 사건을 주도를 했는데 저희도 이제 전부 내막을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추론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소니 픽처스 내부에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게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아마 쉽게 사용했을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피어 피싱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PC 하나를 거점으로 마련하고 나서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갖고 있는 PC까지 이동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추가 전파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뭐 서버까지도 침해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제 지속적으로 빼냈죠. 그 유출된 데이터의 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적은 양의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가 유출이 됐고요. 해커는 담당자가 알지 못한 사이에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유출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공격자는 소니 픽처스 CEO에게 이제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 11월 27일인가까지 인터뷰의 상영을 중지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협박 메일을 보냈는데 소니 픽처스는 이제 꽃방귀를 꼈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라고 하고 나니까 11월 27일 날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성 코드를 뿌려서 전체 PC들을 다 날리는 그런 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격자는 자기가 유출한 데이터를 인터넷상에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전체적인 과정들을 보시면 내부 시스템 정보, 대량의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MB-worm이라는 악성 코드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전파를 시도하는 그런 악성 코드가 사용이 됐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데모 때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그런 악성 코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사용된 악성 코드의 특징을 좀 더 보면 그 하나의 악성 코드가 사용된 게 아니라 뭐 다양한 기능을 하는 형태의 악성 코드가 사용됐습니다. 그 중에서 뭐 특정 웹 서버를 띄우는 형태의 악성 코드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백도어 형태들, 뭐 프록시 툴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많이 알려진 것 같이 시스템을 파괴시키는 그런 와이핑 형태의 악성 코드들도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코드는 전파될 때 SMB를 이용해서 공유 폴더를 이용해서 내부적으로 소니 픽처스 내부 인프라에 대해서 전파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디스크를 파괴하는 형태의 모듈이 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그 데모 시스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소니 픽처스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그 소니 픽처스 내부에 있는 AD 계정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격자 입장에서는 이 악성 코드를 제작할 때쯤에 이미 소니 픽처스 내부의 인프라의 구성을 다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소니 픽처스 내부에 있는 AD의 ID 패스워드를 이미 안 상태에서 하드 코딩해서 그 악성 코드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전파하는 부분을 보면 이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 추가 파일을 생성을 하는데 그 파일의 내용을 보면 소니 픽처스 내부에 있는 어떤 호스트들의 호스트 네임과 IP들이 다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부에 대한 정보들을 다 수집해 놓고 그 다음에 이 공격 도구를 이용해서 SMB-worm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다 파괴시킨 그런 형태였죠. 일단 데모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동일하게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SP라는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라는 도메인을 생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각 도메인에 이 악성 코드에 실제로 하드 코딩되어 있는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놨습니다. 뭐 간단하게 부르기 위해서 최초 SMB-worm이 실행된 걸 앨리스 P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PL 입는 PC를 바 PC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PC에 당연히 이제 HX의 에이전트를 깔아놨고요. 그리고 나서 악성 코드를 실행시켜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게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동영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앨리스 PC에서 SMB-worm이 실행되는 형태입니다. 당연히 뭐 스피어 피싱이나 이런 공격을 통해서 들어왔겠지만 일단은 데모를 위해서 제가 일단 실행을 시켰습니다. SMB-worm이 실행되면 바탕화면에 추가 악성 코드가 생성이 됐죠. 같은 경로에. 그 다음에 프로세스 리스트도 보시면 추가적인 악성 코드 어떤 프로세스들이 생성이 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 행위들을 보시면 지금 동일 네트워크 대역의 445나 139 포트로 전파를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앨리스 PC 쪽에서 이제 이 SMB-worm 악성 코드가 실행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나서 HX 서버를 통해서 각 앨리스와 바 PC의 호스트의 기본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데모를 위해서 두 개의 에이전트만 설치해 놓은 상태고요. 그 앨리스 PC 같은 경우에도 도메인 네임을 보시면 일단 SP라는 도메인에 가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그 운영체제 기본 정보나 호스트 네임이나 뭐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정보들이나 디스크에 대한 정보들, 로그인되어 있는 사용자 계정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밥 PC도 마찬가지로 SP라는 도메인에 현재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운영체제에 대한 뭐 인스톨 데이트나 호스트 네임이나 이런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SMB홈이 실행된 앨리스 PC에서 어떤 경고들이 발생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일단은 데모를 위해서 제가 IOC를 미리 생성을 해서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거에 매칭이 돼서 현재 탐지된 이벤트들이고요. 앨리스 PC 쪽에 처음으로 탐지된 이벤트를 보시면 SMB-worm이라는 실행시킨 악성 코드가 실행되면서 같은 경로에 IGFX tray.exe라는 추가 악성 코드가 생성된 게 탐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리패치가 생성이 됐다는 것은 해당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IGFX tray.exe라는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됐다는 내용이고요. 뭐 해시에 대한 정보들이나 파일 패스나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정 CNC 서버에 접속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SMB-worm.exe에 의해서 203131-222-102라는 CNC 서버로 접속한 내용을 탐지를 해서 경고 이벤트를 HX 서버 쪽으로 던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파트 mg16.exe라는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파일 생성 경로를 보시면 내 로컬 PC가 아니라 디바이스 랜맨 리다이렉터 그 다음에 특정 리모트 IP 어드레스의 어드민 달러 하위에다가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같은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어떤 PC의 기본 공유를 이용해서 전파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해시를 보시면은 SMB-worm이랑 동일한 해시입니다. 그래서 SMB-worm.exe라는 파일에 의해서 동일 네트워크 대역에 있는 PC에 추가 전파를 시도했다는 내용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추가적인 CNC 서버에 이제 접속한 내용이고요. 여기까지는 앨리스 PC에서 SMB-worm.exe에 의해서 탐지된 그런 이벤트들입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탐지된 이벤트고 그럼 이 탐지된 이벤트를 웹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자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HX 서버 쪽은 풀 트레이지 패키지랑 그 다음에 트레이지 서머리라는 두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풀 트레이지 패키지는 뒤에서 따로 보여드리겠고요. 좀 더 깊은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거고 이 트레이지 서머리 같은 경우에는 그 얼럿이 발생한 특정 시간 전후로 발생했던 이벤트들에 대해서 어떤 서머리를 해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레지스트리나 네트워크 이벤트에 대해서 타임라인별로 어떤 행위들이 쭉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는 앨리스 PC에서 실행된 SMB-worm.exe가 어떤 이벤트들을 발생시켰나에 대해서 요약 정보를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일단 처음에 IP 어드레스 커넥티드라는 이벤트를 보면 뭐 CNC 서버로 접속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일 네트워크 대역에 445와 139로 지속적으로 전파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하드코딩 돼 있던 호스트 네임을 이용해서 그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내부에 있는 PC에 이런 하드코딩 돼 있는 호스트 네임으로 전파를 시도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파일이 생성된 이벤트에 대한 서머리를 보시면 일단 파일이 생성이 됐는데 파일 생성 경로 자체가 다른 리모트 PC의 기본 공유 폴더 하위에다 생성을 했습니다. 전파를 시도했다는 내용이겠죠. 뭐 해시는 원래 SMB-worm.exe와 동일한 내용이고요. 결국엔 자기 자신을 복사해서 리모트 PC에 복사를 그러니까 전파를 시도한 내용이고요. 추가적으로 생성된 악성 코드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넷 버전 data.exe 같은 경우에 이 파일 내부에 이제 호스트네임이나 IP들이 하드코딩 되어 있는 그런 파일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밥 PC 쪽에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밥 PC 쪽에도 비슷한 형태의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 탐지된 내용을 보시면 rdpcl ex32.exe라는 파일이 탐지가 됐습니다. 탐지됐을 때 프로세스 아이디를 보니까 4번 프로세스가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윈도우 시스템 프로세스가 생성을 했다는 건데 사용자에 의해서 실행된 게 아니라 자동으로 어떤 윈도우의 기능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프리패치가 생성이 됐다는 것은 해당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됐다는 거겠죠. 최초에 이런 파일이
바피시 쪽에 유입이 됐고, 그 다음에 추가로 IGFX tray ex.exe라는 파일이 탐지가 됐습니다. 이때도 생성된 주체를 보면 RDP shell 32.exe, 방금 밑에 있던 파일이겠죠. 이 파일이 이 추가적으로 악성 코드를 생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로 여기서 acquire 파일을 누르게 되면 그 파일을 바로 수집해서 그 PC에서 수집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의심되는 파일에 대해서도 쉽게 수집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CNC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CNC 서버의 접속에 대한 탐지나 아니면 그 이후의 추가 액션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추가로 악성 코드 생성을 시도했는데 바PC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호스트 쪽의 공유 폴더에 결국엔 악성 코드를 또 생성한 거를 시도를 했다는 겁니다. 결국에도 얘도 마찬가지로 SMB 웜의 특징을 갖고 있고 다른 PC의 전파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바PC에서도 발생한 트레이지 서머리의 내용들을 보면 그 타임라인별로 그리고 그 당시에 시스템에 있던 프로세스들이 어떤 발생시킨 이벤트에 대한 그런 서머리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RDP-shell 32.exe라는 프로세스가 좀 화면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한 내용들을 보면 LSPC와 동일하게 어떤 특정 내부 같은 대역의 IP 어드레스로 전파를 시도했다는 내용이고요. 결국엔 같은 기능을 하는 악성 코드가 바PC 쪽으로도 옮겨간 거죠. 그리고 나서 하드코딩 돼 있던 호스트 아이디로 똑같이 접속을 시도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생성한 것도 LSPC와 마찬가지로 보면 특정 하드코딩 돼 있던 호스트 네임의 공유 폴더 하위에 악성 코드를 생성한 내용이고요. 밑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어떤 동일한 내역에 대해서 스캐닝을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파를 시도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생성된 악성 코드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확인이 되면 조사 단계가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PC는 정말 위험성이 높다, 의심된다라고 하면 격리 명령을 내려서 해당 PC를 격리를 하게 됩니다. 격리한 PC에 대해서 만약에 좀 더 딥한 조사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풀트레이지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 풀트레이지 패키지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일 사이즈를 보면 6메가에서 7메가 정도인데 뭐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 트레이지 패키지는 레드라인이라는 이런 별도의 툴을 이용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레드라인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는지를 한번 보면 시스템에 대한 기본 정보부터 네트워크 어댑타이저 정보, 뭐 프로세스의 핸들이나 메모리 섹션에 대한 정보, 파일 시스템에 대한 메타데이터나 레지스트리에 대한 정보들, 또 윈도우 서비스나 또는 퍼시스턴트에는 이제 자동 실행 등록되어 있는 어떤 등록된 목록들에 대한 정보들, 에이전트 이벤트 쪽에는 아까 설명드린 휘발성 데이터들에 대해서 캐시 형태로 갖고 있다가 그 데이터를 트레이지 패키지로 만들어서 서버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사용자 계정, 포트들, 그다음에 PC의 네트워크 테이블 관련된 정보들, 프리패치에는 이제 최근 실행 목록들이겠죠. 그다음에 사용자가 어떤 다운로드를 시도했던 파일 다운로드 히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그 트레이지 패키지 안에 들어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타임라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시간별로 쭉 타임라인으로 정리를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까 그 트레이지 서머리보다는 좀 더 자세한 양의 데이터들이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인 어떤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레이지 패키지를 통해서 조사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바PC에서 RDP-shell 32.exe가 생성됐을 때 네트워크 통신 정보를 보면 끝에 104번으로 끝나는 IP에서 접속이 시도가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04번 PC에서 그 바PC를 감염시켰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이후의 액션들을 보면 이제 뭐 특정 동일 네트워크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전파를 시도했다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코드가 생성됐을 때 누가 어떤 계정으로 생성이 됐는지에 대한 정보들이나 실행됐을 때 같이 로딩되는 어떤 라이브러리 파일들에 대한 정보들, 아까 트레이지 서머리에서 본 것보다는 좀 더 자세한 그런 호스트를 조사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HX 서버 쪽으로 전송을 시켜 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추가 생성된 파일의 내부적인 어떤 스트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갖고 해당 PC가 실제로 컴프로마이즈가 됐고 만약에 변조가 일어났으면 어떤 식의 피해가 있었는지 또 최초 유입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HX에 대한 컨셉이랑 그다음에 뭐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를 해킹했던 그런 악성 코드를 갖고 데모를 보여드렸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침해 사고 대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침해 사고 대응 업무 자체를 어떤 퍼즐을 맞추는 과정과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 퍼즐을 맞추다 보면 전체 퍼즐이 완성이 되고 어떻게 유입이 됐고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전체 큰 그림이 보인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런 가시성을 확보하는 게 아마 그리고 일회성으로 조치를 하다 보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침해 사고 대응에서는 가시성의 확보와 그다음에 그 호스트를 조사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를 빨리 수집해서 빠른 대응을 하는 게 아마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세션과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남아있는 세션들을 통해 갖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찾아가셨으면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